대표님들 진짜 이걸 모르실 줄 몰랐거든요. 이거 잘 모르고 썼다가는 최고랑 잘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써도 된다. 뭐 쓰고 다시 치워놓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또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순간 매년 이자가 불고 또 세금이 늘어나고 회사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돈 이렇게 쓰는 건 진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입니다. 세무사 일을 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엄청 많으신데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탑4를 모았습니다. 세무사님 결산서 보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찍혀 있던데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회사 돈 뺏은 적이 없는데요. 네, 이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탑1이거든요. 회사 돈이 대표님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증빙이 없는 혹은 뭐 증빙이 안 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뺐었다라고 하셔도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고 잡히는 거예요. 왜 안 뺐었는데 잡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님이 직접 회사의 통장에 돈을 현금으로 가져간 것만이 가지급금이 아니고 회사 카드로 개인 사비용도 결제하고 거래처에 증빙 없이 리베이트도 주고 그리고 현금 매출을 장부에 안 잡고 다른 데 쓰고 이런 게 막 쌓이면 회계사 혹은 세무사님들이 장부를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고 그 출처 없는 그 떠돌아다니는 그 계정을 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혹은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 항목에 이렇게 달아둡니다. 왜냐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 돈이 대표님한테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단기대여금, 뭐 가지급금 이렇게 달아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쓰지는 않았지만 장부상에서 좀 행방불명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금액대가 있나요? 단돈 1원 100원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당연히 가지급금으로 잡아야죠. 껌 사 먹어도 요즘 껌이 2,000원 넘나? 아무튼 2,000원을 그냥 회사에서 가져가고 나 급여 처리 안 하고 내가 그냥 껌 먹어야지 라고 한 걸로 우리 재무상 대표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처음 미팅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결산서 자산 항목에서 이 네 글자를 찾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대여금, 주인종 단기대여금, 그리고 가지급금 이렇게 딱 30초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정 중에서 하나라도 잔액이 있으면 그날부터 통장을 까거나 이제 관리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돈을 빼다 썼어도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3자한테 빌린 것처럼 그냥 빚이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이게 가지급금이 그냥 빚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자를 계속 불리는 그런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가 불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 가지급금은 사실 안 빌려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빚인데 계속 이자가 불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이 가지급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사가 대표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줬네? 그러면 애초에 이자를 받았어야지.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중평균 이자율로 받았어야 될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 이익에 그냥 더해버립니다.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인정이자라고 하는데 이자율이 연 4.6%예요. 회사가 대표 네. 이사한테 나는 이자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그 불법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라고 보고 이렇게 4.6% 이자를 이제 때려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거의 무조건 때려 맞는 거네요. 그 세무조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자도 안 받고 상환도 이런 액션도 안 취했다라고 하면 그냥 대표가 그 회사 돈 횡령 재고랑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이제 그 파생이 되면서 이거 이자도 당연히 받았어야지 하면서 국세청이 그 기준대로 계산한 그 이자를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 받은 이자를 받은 셈 치고 세금을 매긴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받을 이자도 아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열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거의 뭐 상상 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세금은 여기서 나가요. 게다가 이게 매년 반복되면은 우리가 복리 효과도 있잖아요. 5억 가지급금이면 대충 어림잡아서 연 2,300만 원씩 있지도 않은 이자 수익이 잡히고 거기에 또 법인세 이제 세금이 붙습니다. 안 갚고 버티면 복리로 불어나고 복리로 불어난 눈덩이에 또 법인세를 때리면 이제 세금이 오히려 더 불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바쁩니다. 그냥 모르는 셈 치고 그냥 이거 좀 어디로 숨겨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절대 안 돼요. 이게 가지급금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저희가 막 이렇게 알아서 뭐 계정을 숨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놔두면 금액이 커지는 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치가 제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세무조정 양식에 따라서 송금불산입이라는 항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회사 사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가 되면은 당연히
뭐 당기순이익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세가 좀 줄어든 효과인데, 그런데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세금 깎는데 비용으로 못 쓴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세금 혜택이 그래도 약간 가지급금의 약간 불법 항목처럼 보여지니까 그 이자 비용도 이자 비용으로 쓸 수 없어 이렇게 구세청에서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세금도 비용 처리 안 해주고 양쪽으로 그냥 소대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게 정확합니다. 이자 수익을 한 대 딱 맞고 그리고 이자 비용 안 해주는 걸로 한 대 또 딱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쌍싸대기 맞는 그런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건데, 대표님들 좀 염두에 두실 게, 바빠서 이거 내년에 처리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세무사님, 세무조사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매출도 작고 규모도 작아서 이거 뭐 가지금 뭐 몇 억 가지고 나오겠어요? 이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구세청 출신이라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지급금이 크던 작던, 회사가 크던 작던 몇 년째 안 줄고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법인은 규모가 작아도 일단 조사 나랍이라 그러죠. 대상 분류에서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직접 사람이 들여보는 게 아니라 전산이 그 순위를 세워서 보기 때문에 재무제표 패턴을 보고 가지급금이 수년간 고정돼 있거나 계속 늘면 그 자체가 우리 회사 세무조사 해주세요 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오면 입증 책임이 너 이거 가지금 어떻게 썼어? 라고 세무서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직접 입증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세무사가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전산에서 1순위로 된 법인을 뽑는 거는 세무서의 몫이었잖아요. 네. 근데 조사 선정이 되면 그 세무서에서 조사관이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이 가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으시냐,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거냐, 혹은 세금 여기다 고지 때리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그런 입증 책임이 대표님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정당한 목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직접 대표님이 증명을 해야 돼요. 대법원이 그렇게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통장에 증빙이 없어서 계정을 가지급금으로 둔 그 금액들이 어떻게 영수증이나 증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전액 대표님 근로소득세, 즉 상여로 처분해서 최고세율이 49.5%,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너무나 큰 금액이다, 이건 고발 조치가 돼서 쇠고랑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그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걸리기 전에 정리가 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세무사님은 대표 급여 올려서 갚으면 된다, 혹은 뭐 배당으로 올려가지고 갚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반 컨설턴트 분 중에서 모든 회사의 정답처럼 쓰이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급여를 왕창 올려서 갚으면 가지금 갚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근로소득세나 이제 상여분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세율 최고 49.5%에 또 4대 부분까지 이제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1억 갚으려고 세금 포함하면 거의 2억 가까이 태우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급여 상한이나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거나 아니면 급여 여력, 배당 여력이 충분한 회사에서나 이제 가능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수십억인데 급여 인상으로 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이 환자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타이레놀, 소화제 이것만 드시라고 하는 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장 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소화제로 나을 수 있겠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급여소득세가 엄청나게 터져버리니까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본인도 이제 소득세를 많이 내는 거니까 한 가지 처방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안 돌아가는데 뭐 코드 뺐다 껴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약간 이런 걸로 그냥 주는 솔루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그 근로소득세를 받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급금의 해결책이 딱히 없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아프면 급여 올려, 여기 아프면 배당 올려, 이게 이제 완전히 좋은 처방책은 아니라는 거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근로소득세가 49.5%에 건강보험료까지 나오니까 그럼 또 배당 2천만 원 분리과세를 통해서 설계를 해보자라고 하시는 그 해답도 분명히 나쁜 답은 아닌데요.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초과 배당이나 아니면 균등 배당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설턴트 방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영상이 좀 길어지는군요. 그렇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다음 컨텐츠에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영업을 해서 경영인정기보험 들어서 10년 뒤에 퇴직금으로 갚아서 가지급금을 상환해라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제가 MDRT 8년을 했잖아요. 생명보험 설계사로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서가 틀린 보험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년 복리로 불어나고 법인세도 늘어나는데 10년 뒤에 불확실한 뭐 경영정기보험 환급금으로 이거를 상환해서 막겠다? 해결책이 아니라 불난집에 통장을 이렇게 던지는 격, 활활 타오르게 던지는 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보험을 어떻게 보면 파시는 분인데 보험부터 하지 말라니까 좀 의외이긴 한데요. 저도 그 보험 설계사가 초보 때였으면은 분명히 여기에 혹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가 이제 8년 정도 접어들지 않습니까? 언제 꺼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이 가지급금을 푼 다음에 거기서 아낀 돈을 옮겨 담는 금고로 써야 되는 건데 일단은 불부터 끄고 금고는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반대로 가면은 둘 다 망가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칼 잘 쓰는 사람이 칼 함부로 안 빼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겁니다. 때를 노리고 일단 정확히 뽑아야 될 타이밍에 뽑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것부터 들으라고 하니 이제 대표님들이 약간 그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고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가지급금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긴 한 거예요. 방법은 많습니다. 가지급금 편이 두 편이 될지 앞으로 세 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살짝 메뉴판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길이 이렇게 갈립니다. 첫 번째로 가지급금이 좀 소액이고 급여를 줄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는 급여랑 뭐 상여로 조정해서 그 가지급금에 있는 그 계정을 좀 상환하는 방법을 간편하게 이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단순하지만 가지금 소액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억 미만이나 이럴 때는 급여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개인이 특허나 이제 상표권을 가진 대표님 일 수 있는데 그 산업재산권을 감정평가로 받은 다음에 이 금액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법인한테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랑 법인은 다른 인격이니까 대표의 자산을 법인한테 양도를 하면 법인 당연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이거 가지급금이랑 퉁쳐줘 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급금을 끄는 그런 경우를 많이 쓰거든요. 회사에서 줄 양도대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상기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을 없애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내가 내 자산을 법인한테 양도할 때 내가 내는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에서 45%인데 이 산업재산권,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다 양도하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그러니까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건 종합과세는 되긴 하지만 대신에 60%라는 필요경 비율로 내가 1억에 넘기게 되면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60%가 감해진 4천만 원에 대한 세율만 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세 효과가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 폭이 높기 때문에 대표님의 이제 실효세율, 그 종합소득세가 좀 낮은 그 수준을 이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구조를 세워놓고 움직이게끔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내 자산, 산업재산권이나 이런 특허권을 넘겨가지고 상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표님이 최대한 세금을 덜 내게끔 이제 설계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두껍고 그리고 미상장 주식 가치가 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그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그런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내가 회사에 돈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처럼 회사가 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회사 가치가 좀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고평가된 내 주식을 자녀한테 넘길 때나 아니면 외부한테 팔 때 굉장히 고평가돼서 오히려 세금 손실이 더 큰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대표가 내 주식을 회사에다가 팔게 되면 법인인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 열림세무회계사무소가 대표한테 주식을 사들이면 주주명부에 주식회사 열림세무회계사무소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그 항목을 이제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주식 취득 후에 자기 주식을 없애는 이익소각 과정, 그러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회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주식을 또 가지급금이한테 상계하는, 물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꼼수적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어서
이게 세무조사에서는 좀 위험성은 있지만 뭐 앞으로 이제 소개드릴 뭐 대법원 판례나 다른 방향을 통해서 이 자본거래 항목에서도 제가 가지급금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더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지분 분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좀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법인을 새로 설립한다든지 모회사 자회사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주 지분을 또 대표님도 거기 자회사의 주주로 또 참여해서 그 배당을 받고 배당받은 금액을 또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이거를 다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족 전체적으로 이제 세율을 통제하면서 내 가지급금을 좀 회수하는 방안을 좀 설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퇴직 시점이 가까운 대표님 당연히 퇴직금 재원이랑 상기해야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경영정기보험 뭐 10년짜리 뭐 7년짜리 해지환급금을 받아서 이거를 퇴직소득으로, 사실 우리나라 세금 중에 제일 낮은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일 거예요. 당연히 오래 쌓였던 그 퇴직금이 세금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실효세율이 제일 낮은 게 이제 퇴직소득이고, 퇴직소득으로 회사의 퇴직금을 가져가면서 사실상은 퇴직금을 안 가져가고 나 퇴직금 10억 가져가면서 내가 쌓았던 가지금을 이제 상계시켜서 없애는 그런 방안을 좀 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좀 꽤 되네요. 저는 그냥 급여 올려서 상계시켜라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말하는 것도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급여 올려라, 배당으로 뭐 상환해라 이런 얘기들은 사실 또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번져 있는 얘기기도 하고, 지금 또 실효성도 그렇게 좋은 그 방안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이런 다른 방안들도 저는 계속 발전시키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좀 듣기로는 상계를 시키면은 그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회사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가느냐, 네. 그게 좀 세무사님의 노하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책을 홍보하자면 이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개만 소개드렸지만 사실 가지급금이랑 반대 계정 항목인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무궁무진한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할 뿐이지, 근데 거기서는 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컨텐츠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 만나봐야 알겠네요. 상담을 신청하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컨텐츠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제가 더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3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가지급금은 방치가 위험하다. 인정이자가 매년 복리로 붙고 또 세무조사 영순위로 걸리고, 그러면 또 2층 책임이 대표님한테 넘어오고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방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두 번째로 급여 올리세요, 또 경영정기보험 가입하세요 라고 한마디로 끝내는 처방은 좀 의심해야 돼요. 특정 상황의 답이고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약 처방일 뿐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회사마다 맞는 방법이 따로 있고, 보통은 사실 2-3가지를 막 조합해서 우리가 약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진짜 상위 0.1%의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결국 방법들은 많은데 2편에서 알려줄 거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그렇게 그 컨텐츠를 알려드린 거에 짠 사람은 아닌데, 그 왜를 알아야 어떻게가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진단 없이 처방부터 받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빨간 약, 뭐 타이레놀 이런 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오늘 당장 회사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산 항목에 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뭐 이 셋 중에 혹은 넷 중에 하나라도 잔액이 찍혀 있다면 그 대표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숫자를 좀 메모를 해두시고, 2편에서 특허권 양도 상계, 그리고 자기주식 이익소가, 그리고 퇴직금 상계를 제가 실제로 숫자로 좀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조합이 맞는지 재무상태표를 좀 보면서 조금 짚어드리는 컨텐츠를 계획 중입니다.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제가 가져올게요. 이번 영상이 어떠셨나요? 0.1%라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한번 도와주시는 셈 치고, 이제 막 새로 생긴 채널이거든요. 한 번만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